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장제구 후보와 함께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이상현 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장제구 후보와 함께 조금 곤란한 질문도 해보고 재미있는 질문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구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온 기호 3번 장제구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들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오셨고 지금 실제로 성과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은 몇 년 전에 그 단일 임금 체계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할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11개인가 시설별로 임금 체계가 다 달라서 이 임금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그 임금 인상을 통해서 낮아지는 분들 없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이 부분을 일부 중앙부처의 시설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단일 임금 체계의 완성은 이미 되고 있다. 그 부분들을 지키게 하는 게 가장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 더 급선무는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시다시피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보수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공무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공무원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의 한 70~80%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100% 이상 도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저는 그 부분들을 보수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 이게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00% 수준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복지계 종사자들은 공무원보다 급여를 좀 더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이건 다른 부분들인데, 정부 보조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비교직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법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라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1차적인 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후에 우리들이 이제 조직화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하다라면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준들은 맞춰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연금 제도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러다 부분들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가 공무원 수준으로 영원히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선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립중앙사회복지관의 관장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 처우나 제도의 개선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할 때 그 보수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일 임금 체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이제 이바지한 부분들은 크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중앙사회복지관만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단지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도입이 돼서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빠른 도입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차 출퇴근제와 같이 직원들의 좀 복지제도 이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단일 임금제 실현이라는 것이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표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제도들도 좀 그렇게 잘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 임금 외에도 저희가 이제 전문성 강화, 이게 늘 화두죠.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격제도 개편이라든지 뭐 인재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회복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사를 배출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배출된 뒤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활동을 할 때 전문성 강화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요 두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사회복지사의 배출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한 16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배출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계속 놔둔다라는 자체는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실천 현장 자체의 저임금 구조를 계속 고착시키는 부분들이고 수도 있고 또한 그 예비 실업자, 사회복지사들을 예비 실업자로 양산하는 부분이거든요. 1 년에 한 7만 5천 명 정도 배출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생기는 일자리가 그렇게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많은 예비 실업자를 양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자체를 배출의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총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총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그 국가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수제 1급, 2급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분은 현장에서 이 1급과 2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예,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1급 시험은 이미 도입이 돼서 보고 있는데 2급 시험 제도 도입에 대해서 법안 발의도 되고 이러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그러면 2급 시험 제도의 범위를 업무 범위에 맞춰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그에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어려워진 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사 자격을 전면적으로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급수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나가서 폐지까지 할 필요도 있다. 현장에서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분이 없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부분이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전공 중심의 학과 전공학과 중심의 배출 통로가 마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처럼 많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험 제도를 도입할 때 학생 모집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조금은 축소되고 학과 수업 중심의 좀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1급과 2급을 만약에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졸업하면 2급 자격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자격을 2급과 1급으로 나눠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등급의 구분 없이 전부 1급이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급, 2급이 없어질 뿐이지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지금 통칭되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때 본인 자격증에 1급, 2급 표시만 있을지 누구든지 얘기할 때 그냥 사회복지사입니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인제 2급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복지사입니다 하고 나 2급 사회복지사라고 잘 얘기 안 하듯이 마찬가지로 급수제가 없어진다 해서 뭐 지금 현재 배출된 160만 명의 자격을 다 새롭게 신고하고 등급을 받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배출되시는 분들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사회복지사라는 표기만 될 거고, 그 이전에 이미 1급 받으신 분들은 1급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하실 거고,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지만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1급과 2급의 업무의 구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제 현장에서 2030 세대의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여기서 승진이라던가 혹은 자기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서 저희 좀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또 이 말씀하셨던 공약 중에 리더십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무 교육을 넘어서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내 자리가 있고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요 의견은 지금 살짝 결이 다른 부분은, 제가 공약하고 결이 다른데요. 1차적으로 저는 2030 청년들이 지금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부분들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예, 가장 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처우가 보장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모 구의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지방 공기업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쪽 응시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직원은 엄청난 스펙과 준비를 하고 오신다. 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스펙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만큼 공기업 부분들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신분의 안정과 처우 부분의 안정성 속에서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과 같은 형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업무의 부분이나 그 소규모 시설에서의 그 폐쇄성,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보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갖는 현장이 돼야만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부분들의 초점은 현재 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앙대위원, 지방대위원, 이분들이 그 어쨌든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협회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미래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번 선거에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하신 분은 한국사회복지회 후보 중에서 두 분인 것 같고요. 두 분은 살짝 그냥 다른 직능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중앙대의원, 지방대의원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와 리더십, 그리고 그 협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연대까지 그런 기회는 제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은 대의원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더 협회 인재로 양성을 해서 앞으로 협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이 리더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교육을 위한 워크숍과 좀 그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면은 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좀 양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인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드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얘기를 지금 좀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 3선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간의 문제라던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 중심의 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관과 규정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식 기구인 회장단 회의, 이사회, 총회,
그리고 지방협회장회의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책임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공식 기구인 이 정관하고 규정에 있는 공식 기구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들의 영향력이 더 컸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고 저는 된다라면 시도협회와 협력할 수 있는 형태들로 우선은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을 보면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명인가 40명 안팎으로 이사 임원이 돼서 나머지는 그 회장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총회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약 자체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회장 1명하고 당연직으로 되는 사무총장 이사 이 2인 빼고는 모두 임원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만 하고 운영하는 형태. 그러니까 회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오는 분은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 분만 되겠죠. 사무총장은 공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뭐 그러한 형태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들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이사회, 회장단 회의, 지방협회장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형태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의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역할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을 하고 시도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 교류와 교육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이러한 형태들로 실질적으로 시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골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형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었고 때로는 자꾸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좀 갈등 구조들이 때때로 나타났었던 문제를 좀 종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 또 하나가 공식기구로서 운영이 됐을 때만이 이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산으로 담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공식적인 기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뭐 만약에 회장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 그 조직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하실 생각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되기 바로 전에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된 후에 가장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회원의 권리예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에서의 회원 권리 그래서 그때 직접선거제 회원들이 투표권을 갖자라는 직접선거제에 얘기했고 뭐 전자투표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갔었던 게 뭐냐면은 이사회하고 총회 의사록을 그대로 공개해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이사회하고 총회 회의록을 요약해서 결론만 공개를 하는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은 회원들은 거기에 어떻게 결정되는 것도 궁금하지만은 그 과정이 어떤 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협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결정의 과정들이 어떤 거를 고려를 했고 어떤 문제가 심도 있게 토론이 돼서 이 부분까지 결론이 나왔는지를 모두 공개를 하고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협회 운영 자체가 투명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어떤 모든 부분들은 투명성은 정보의 공유잖아요. 이 공유의 부분들을 요약해서 결론만 제시하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 과정을 다 한다라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책임성 있게 참여를 하실 거고 또한 그 회원들은 여기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이렇게 결론 났다라는 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협회에 대한 관심과 소통은 누가 뭐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 조직도 최대한 정보들을 오픈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좀 더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후보님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매번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뭐 의견을 내기가 좀 곤란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가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 선서에 보면은 소외받은 자, 사회적 경제적 소외받는 부분들의 인권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그러한 대변 부분들을 협회에서 안고 있다라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뭐 사회 문제에 인권 문제에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 부분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인권이란 부분들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권 부분들 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그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위를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동권이라는 부분은 자유권과도 일맥상통하는 거고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뭐 사회적 악으로 하고 여론전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고, 또 뭐 마찬가지로 그 시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실질적으로 그 시위를 함으로써 불편을 일반 시민들은 또 불편을 느끼잖아요. 또 그분들도 인제 권리가 침해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누구 편을 들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의 질문이 있다라면 저는 당연하게 '약자의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고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인제 그게 제 소신이고요. 근데 예전에 인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좀 정제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 단지 인제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쪼끔 더 공식 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사회, 뭐 이사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회장단 회의에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입장을 낼 수 있을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불쑥불쑥 회장 개인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협회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는 꼭 공식 기구를 통해서 논의된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인제 뭐 또 부결돼 갖고 발표하지 않는다면은 그 협회 전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저는 기본적인 철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은 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다라고,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협회장으로서 저희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주장이나 혹은 법적 논리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나야 될 때도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혹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 협회장이 정치계에 진출을 해서 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계에 진출을 해야 된다.'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인제 단지 공식적인 절차와 합의,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않는 게 왜 좋겠다라는 속에서 저는 이제 '사퇴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명확하고요. 어 모든 행위 자체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중립은 없죠. 제 생각은 어쨌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 있다.
그렇다 해서 뭐 누구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고서 뭐 이런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힘.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된 힘이 있으면은 굳이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힘이 약하면은 정치적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 부분들이 저기 '정치적 편향을 가져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약속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힘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정치 행동을 포함한 사회 행동까지도 조직을 해서 한번 대차게 시끄럽게 해 보겠다. 예 그랬을 때 저는 굳이 뭐 정치적 중립을 훼손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인제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조직된 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정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 중립을 더 안 지키고 그쪽으로 기웃거리는 거지 저하고 컨셉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출마하실 때 새로운 선거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뚜벅이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하시게 됐나요? 이게 인제 제가 출마를 구체적으로 결심한 부분들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그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좀 더 '잘할 것이다.'라는 지켜보는 부분들에서 제가 직접 그 선수로 나서는 출마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건 한 2달 이런 정도뿐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어 인제 조직적인 부분들에 인제 열세도 있었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행사나 아니면은 그 시설에 찾아가서 어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간단하게 연설하는 부분들이 쪼끔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 저도 전에 그렇게 해 왔고 했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자.' 이 생각을 가졌었고요. '업무 방해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예 또 하나가 인제 제가 인제 보통은 이 뚜벅이라는 별명을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어 저기 대중교통과 걷는 걸로 모든 부분을 소화하고 있어서 인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또 하나가 인제 '뚝심 있게 일관되게 간다.'라는 뭐 이러한 뉘앙스도 품고 있어서 요 부분들을 좀 살리자라는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들이 요번 선거 컨셉에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 부분들, 권익 옹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한 25년 전에 부터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향을 정해 놓고 요번 전에 선거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썼던 논문 다시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공약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된 처우 개선의 방향을 정했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결정되듯이 이제 또 제 뚜벅이라는 별명 자체가 '일관되게 간다. 한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생각을 해요.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어 한국사회복지협회하고 더불어서 이 유일하게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법률단체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뭐 160만이 어쩌니 하더라도 단적으로 얘기해서 요번 투표권자, 선거권자가 4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어느 조직도 이러한 선거권자 가진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계의 맏형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쪼끔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구사회복지사협회 우리 골관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들이 선거에 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펼쳐지기를 바랬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아마 다음 선거에는 좀 더 선거 자체가 정책 토론회하고 정책을 수렴하는 그래서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 뭐죠? 그 저기 정책을 공약을 제시하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약 자체를 회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인사 방문을 자제하신다라는 거는 저도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뜻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선거라는 것이 오프라인의 스킨십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인데 그럼 비수도권에 있는 회원들이 후보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SNS 중심, 온라인 중심 선거 전략이 회원들에게 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자부심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자신감 이러한 건데 1 차적으로는 제가 2000년에 이제 사회복지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보건복지부 아마 이거는 다른 어떤 분야도 없었을 거예요. 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1달 동안 사이버 시위를 했어요. 그 게시판에 글 올리는 아마 그게 최초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반항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 뭐 일간지서부터 해서 주간지까지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됐고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공약까지 이끌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뒤에도 뭐 그 노조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꾸준하게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입장을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인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 좀 인지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킨십이라는 부분들이 인제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4만 명인데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뭐 그 후보가 간다 하더라도 뭐 대형 시설에 하루에 뭐 발송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러한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은 쪼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인제 과감하게 선언을 했는데 전혀 활동하는 스킨십을 못 하다 보니까 요번 선거 컨셉 자체가 '내가 여태까지 뭐 했다.'라는 중심으로 가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고민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회나 이러한 간담회들이 많이 개최된다라면은 회원들한테 좀 더 이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배경과 이 부분들의 어려움들, 위험성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쪼끔 한계로 느껴지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 꾸준하게 활동했었던 부분들을 믿고 그 컨셉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단지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SNS든 이 부분들의 팔로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쪼끔 적기는 하지만은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쌓아놨었던 거고 있고요. 저는 제 블로그가 2010 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지금 한 106만 명 정도 방문객이 돼요. 뭐 친구가 100만 명은 아니고 15년 동안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 주로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관련에 대한 그 논문이든 제가 그리는 생각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싣는 중심이거든요. 그만큼 제 블로그에 한 번씩은 요번 선거권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한 번은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쪼끔 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후보님의 핵심 공약, 리더십, 그리고 가치와 철학, 선거 문화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궁금한 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장재구 후보님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점은
뚝심과 일관성입니다. 연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는 우리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끄럽고 좀 때로는 사회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협회.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이 힘을 가지는 협회가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장이 된다라면은 조용한 협회가 아니라 시끄러운 협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는 협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보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